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권 여사님의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혼자 살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실버타운 가봐. 요즘엔 다들 거기로 들어간다더라. 처음엔 웃고 넘겼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실버타운이야.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왠지 모르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남은 삶을 새롭게 살아보는 건 어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조건, 노인 공동주택 후기, 서울 실버타운 비용, 기초연금으로 실버타운 가능할까? 정보는 넘쳐났습니다. 고급형, 중급형, 임대형, 민간형, 공공형. 브로셔에는 웃고 있는 노인 부부 사진이 가득했고, 하루 세끼 제공, 24시간 케어, 체육시설 완비, 문화생활 가능.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이 줄어들 수 있겠다. 아프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친구도 생기고 일상도 생기겠지.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공공형 실버타운에 입주 지원서를 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자 무자녀, 무주택 상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입주가 확정됐고, 입주 전 마지막으로 들른 반지하 집을 정리하며 울었습니다. 고마웠다. 이 집도 내 삶의 한 조각이었어. 그러나 이런 시간도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이젠 조금 편해져도 되지 않을까. 식사도 나오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생기고, 말도 섞으며,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도, 아프다는 두려움도 모두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곳은 제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내가 아무리 다가가도 그 벽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에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예비 노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런 진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최명자입니다. 올해 74시고 혼자입니다. 남편은 벌써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습니다. 딱히 외로움을 타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게 혼자의 시간에 익숙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 후엔 작은 반지하 전셋집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공원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복지관에서 점심을 해결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권 여사님의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혼자 살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실버타운 가봐. 요즘엔 다들 거기로 들어간다더라. 처음엔 웃고 넘겼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실버타운이야.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왠지 모르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남은 삶을 새롭게 살아보는 건 어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조건, 노인 공동주택 후기, 서울 실버타운 비용, 기초연금으로 실버타운 가능할까? 정보는 넘쳐났습니다. 고급형, 중급형, 임대형, 민간형, 공공형. 브로셔에는 웃고 있는 노인 부부 사진이 가득했고, 하루 세끼 제공, 24시간 케어, 체육시설 완비, 문화생활 가능.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이 줄어들 수 있겠다. 아프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친구도 생기고
일상도 생기겠지.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공공형 실버타운에 입주 지원서를 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자 무자녀, 무주택 상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입주가 확정됐고, 입주 전 마지막으로 들른 반지하 집을 정리하며 울었습니다. 고마웠다. 이 집도 내 삶의 한 조각이었어.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식기류, 책 몇 권, 남편 유골함. 그것만 들고 저는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깔끔한 건물, 넓은 복도, 어르신 전용 엘리베이터. 각 방에는 비상벨과 난방 시스템이 있었고, 창문은 크고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고, 입주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됐습니다. 요가, 건강체조, 서예, 그림, 영화 상영, 심지어 주 1회 가벼운 등산까지. 이제 나도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첫날 밤 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스쳤습니다. 마치 인생 2막의 시작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은 적응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침 8시 식사, 오전 10시 체조, 오후 2시 미술, 오후 5시 저녁. 일상이 정리되어 좋았습니다. 밥도 매번 나와서 해먹을 필요가 없었고, 청소도 주 1회 공동 직원이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옆방에 사는 사람들과 인사하며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게 좋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웃을 수 있구나. 그러나 그건 딱 보름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그 공간의 이면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던 얼굴엔 경계가 섞여 있었고, 대화는 적당한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립된 그룹이 있었고, 새로 온 사람은 배제되었습니다. 하루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할머니 두 분이 제 쪽을 보고 수군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래.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대. 그 말이 어찌나 칼처럼 들리던지 수저를 들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식사는 늘 같은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말을 붙여보려 해도 돌아오는 건 짧은 인사뿐.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예, 서울이요. 아, 예.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상대는 미묘하게 거리감을 두었고, 그건 마치 여긴 우리끼리의 공간이라는 무언의 신호 같았습니다.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 혼자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버타운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냥 다른 벽일 뿐이었네. 그때까진 그저 외로움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 외로움보다 훨씬 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벽의 정체를 알게 되기까지 나는 그 안에서 많은 것을 꺾이고 부딪히고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이곳은 밖에서 보기엔 평화롭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지내다 보면 보이지 않던 규칙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문서에도 규칙집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정한 암묵적인 질서. 그것이 실버타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입주 2달째였던 어느 날, 저는 복도에서 정보 노트를 처음 봤습니다. 1층 로비 옆 작은 책장에 놓인 하얀색 공책이었죠. 표지는 자율공지사항 및 정보 교류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속엔 각종 개인적 평가와 편견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02호 최명자 남편 자식 우 연락 없음. 조심 요망. 거기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기록하고 서로의 배경을 파악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곳에서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자식이 있는 어르신들은 종종 손주 사진을 꺼내 자랑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번에 간호대학 붙었어요. 사위가 어제 찾아왔는데 SUV 타고 왔더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자리에서 저는 늘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곳에선 말할 수 있는 가족 서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는 구조였습니다. 또 하나, 이곳은 은근히 등급을 나누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공공임대로 들어온 어르신, 자녀가 등록한 민간형 계약자, 입주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한 독립계약자. 저는 가장 아래 단계였습니다. 기초연금과 소액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입주비 지원이 일부 포함된 공공지원자. 그 사실을 안 이후로 그들은 저에게 더 이상 미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인 테이블에 앉으면 조용히 하나 둘씩 자리를 피해갔고, 같은 시간대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내 운동기구 옆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5번, 10번 반복되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3층 입주민 한 분이 쓰러졌고 응급 호출벨을 눌렀지만 근처 방에 사는 어르신 한 분이 그 벨 소리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유는 단 하나. 그분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그날도 술 마시고 욕하던데요. 그 말은 저를 뼛속까지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곳엔 누가 무슨 혜택을 받는지, 자녀가 어떤 직업인지, 어디 출신인지가 그 사람의 성격보다 중요했습니다. 저는 점점 대화에서 소외됐고 프로그램 참여율도 낮아졌습니다. 스스로 빠졌던 것도 있었고 아예 일정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예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냈더니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아, 명자 어르신은 아직 대기자 순번 멀었어요. 우선 기존 입주자들 먼저 하셔야 해서요. 하지만 며칠 뒤 새로 들어온 민간 계약 입주자는 그 수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불만이라기보다 적응 실패자가 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혼자라는 걸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은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습니다. 3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공간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은 없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는 이미 정리했고, 돈도 없고, 밖은 더 춥고 더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불을 끄고 하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왔을까? 내가 기대했던 건 그렇게 무리한 꿈이었을까?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에 접어들 무렵 나는 눈에 띄게 말이 줄었다. 이곳 생활이 처음엔 편하게만 느껴졌지만 지금은 한마디 말을 꺼내기조차 눈치가 보였다. 식당에서 인사해도 돌아오는 건 미소도 아닌 고개 끄덕임 정도였고 운동실에 가도 내 옆자리는 빈 채로 남아 있었다. 하루하루 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혼자였다. 그날도 그랬다. 저녁을 먹고 복도로 나가는데 301호 신여사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평소 말이 없던 분이었다. 머리는 단정히 올려 묶고
늘 조용히 식사만 하던 사람. 그분이 느닷없이 말했다. 어르신도 여기 좀 불편하시죠? 순간 놀랐다. 처음 누군가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온 것이었고, 무엇보다 그 말에 담긴 기운이 너무 정확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조금 그렇네요. 신 여사는 고개를 아래로 살짝 끄덕이더니 말없이 내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다. 작은 종이에는 손글씨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금요일 오후 3시 휴게실 2호. 그날 오후 나는 조심스럽게 그곳에 갔다. 거기엔 나 말고도 3명이 더 있었다. 신 여사, 그리고 휠체어를 탄 정 노인, 그리고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는 백 여사. 그 자리는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었다. 하지만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실버타운 내부에서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였다. 정 노인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손등에는 상처가 있었고, 그는 이곳 생활에 대해 단 한마디만 남겼다. 여긴 아픈 사람은 귀찮아해요. 백 여사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우울증 약 먹는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누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없어졌어요. 정신이 이상하다고 수군대더라고요. 신 여사는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아프거나 약하거나 외부에 기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언의 검열이 이뤄지는 곳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안심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 그리고 이곳이 정말 그렇게까지 되어 있구나라는 실망. 우리는 사라진 사람들이었다.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나 일정에서는 제외되었고, 건강하고 활발하며 자녀가 자주 오는 입주자들이 이곳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었다. 이 모임은 매주 금요일에 열렸다. 처음엔 말이 없던 우리들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말을 트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외롭기만 했던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었다는 걸 실감했다. 어느 날 정 노인이 말했다. 난 지난주에 병원에 가야 했는데 셔틀버스 담당자가 전화도 안 했어요. 잊었냐고 하니까 직접 얘기하셨어야죠 라고만 하더군요. 하지만 알고 보니 민간 계약 입주자에겐 담당 직원이 따로 붙고 공공 입주자에겐 자율 이용만 제공된다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 이건 차별이었다. 형식적으로는 평등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등급화된 생활이 분명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났다. 처음엔 서운함이었지만 이제는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내가 드디어 무언가를 시작하게 했다. 신 여사와 함께 우리는 실버타운 내부의 배제 구조를 알리는 비공식 회보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팜플렛, 출처도 적지 않고 익명으로 배포했다. 아픈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도 여기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없다고 해서 설 자리가 사라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침묵은 공동체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사라지는 건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을 식당 한 구석에, 복도 안내판 밑에, 휴게실 테이블 위에 살짝살짝 놓았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중 몇 장은 곧 사라졌다. 그리고 일주일 뒤 복지팀 상담사가 내 방을 찾았다. 어르신, 요즘 좀 불편한 일이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제야 처음으로 정면을 보고 말했다. 여기 사람을 조용히 밀어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담사는 말이 없었다. 나는 더 말했다.
실버타운이란 이름 아래 누가 웃고 누가 외면당하는지 당신들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돌아왔다. 그날 이후 우리 모임은 아예 자조 모임으로 확대되었고, 신입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상담도 함께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나는 이곳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기보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지금 나에게는 가장 큰 생존이었다. 우리가 만든 작은 전단 한 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엔 누가 봐도 흘끗 보고 지나갈 종이었다. 글씨는 정갈했지만 작았고 내용은 조용했지만 뼈가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종이가 실버타운 내부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한 입주자는 식당에서 그것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런 말 나도 하고 싶었어. 누군가는 새벽 일찍 복도에 그 글을 붙이더니 다른 이가 보기 전에 떼어갔다. 말하진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누군가는 슬며시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에는 언제나 반작용이 따른다. 그 다음 주 복지팀 회의 공지가 붙었다. 최근 비공식 게시물 및 단체 활동에 대한 안내, 정식 승인 없이 유인물 배포 및 자조 모임 구성 시 입주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경고 조치됨. 이 경고문을 본 순간 우리는 이곳이 결국 우리를 집 밖으로 내몰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사실상 퇴소 압박이었다. 신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죠. 그래도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우린 다시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백 여사는 조금 흔들리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우린 그냥 말한 것뿐인데 이게 왜 문제인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이의지를 느꼈다. 이것은 투쟁이 아니라 말할 권리를 지키는 행동이었다. 며칠 뒤 실버타운 측에서 나를 불렀다. 상담실엔 복지사 2명과 관리자 1명이 앉아 있었다. 최 어르신, 최근 일부 입주자들과 자조 모임을 구성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 말도 없이 지내기 힘들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공식 전단지가 배포됐고 내용이 일부 입주자에게 불편함을 줬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내용이 불편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들은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슬며시 말을 꺼냈다. 향후 입주자분 간 갈등이 우려되어 당분간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소 요청은 아니지만 내부 규정상 제재는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사실상 퇴소 협박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 누구는 말할 수 있고 누구는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면 그게 공동체입니까? 관리자는 눈빛을 피했고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날 밤 신여사와 정노인, 백여사와 함께 조용히 커피를 나눴다. 그리고 결정했다. 이제 외부에 말하자. 처음 우리가 찾은 곳은 구청의 노인복지과 상담창구였다. 하지만 거긴 내부 문제는 실버타운 자율관리라는 말만 돌아왔다. 두 번째는 시민단체였다. 노년 인권 네트워크란 단체에서 우릴 반갑게 받아주었다. 이런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용기 내서 말한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위로이자 확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해요. 우린 그렇게 다시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엔 이름을 넣었다. 최명자 74세, 실버타운 입주자, 신영자 77세, 우울증 치료 중.
정우철 80세. 휠체어 사용. 이름을 공개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지역 언론의 눈에 띄었다. 실버타운 안의 조용한 배제 고령자들. 침묵을 깨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지만 정확했다. 그 기사 이후 우리는 다시 불려갔다. 이번엔 심사위원회였다. 그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곳이 정말 노인의 마지막 집이라면 우리 목소리도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사람을 지우는 공간이라면 그건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며칠 뒤 실버타운은 우리에게 자발적 퇴소를 권고했다. 형식은 권유였지만 실상은 축출이었다. 신 여사는 조용히 짐을 쌌고 정 노인은 다른 지역의 복지주택으로 옮겨갔다. 백 여사는 자녀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마지막으로 방을 한 바퀴 돌았다. 햇빛이 들던 창문, 커튼, 작은 테이블.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곳을 나왔다. 하지만 패배감은 없었다. 우린 말했고, 그 말은 기록이 되었고, 누군가에겐 울타리가 될 것이다. 실버타운을 나온 후 나는 당장 갈 곳이 없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공임대주택에 연결되었다. 50세 이상 단독세대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주택. 말하자면 퇴소자들을 위한 피난처였다.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공동식당은 없었지만 작은 텃밭이 있었고, 복도에는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자녀 있냐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곳은 혼자라는 말이 결핍이 아니라 그저 조건일 뿐이었다. 나는 입주 첫날 벽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 오후 3시 1층 휴게실로 오세요. 그날 3명이 왔고, 그 다음 주엔 6명이 왔고, 한 달 후엔 11명이 모였다. 그 모임은 이름이 없었다. 누군가는 혼잣말 카페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괜찮아 모임이라 불렀다. 누가 와도 상관없었고, 말을 안 해도 상관없었다. 그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가 확인되는 그런 공간이었다. 나도 점점 변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커피를 내릴 줄 알게 되었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 줄도 알게 되었고,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눈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 처음 이 공간에 왔을 때 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입주했지만, 이젠 살기 위해 이곳에 있다. 생존이 아닌 삶. 그 차이를 이제는 정확히 안다. 신 여사는 근처 마을에 자리를 잡았고, 우리는 매달 첫째 주에 만나 점심을 먹는다. 정 노인은 지금도 휠체어를 타지만 복지 택시 지원을 받으며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백 여사는 새로 생긴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한 가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모음집을 쓰고 있다. 내가 겪은 이야기, 우리가 겪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가 겪을지 모를 이야기. 그 모든 것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가족을 선택하지 못했지만 공동체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의 끝에서 나는 지금 늦었지만 가장 내다운 삶을 살고 있다.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다음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비로소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사람을 가리는 벽이 있었고, 그 벽은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벽을 떠났습니다. 그리곤 깨달았습니다.
진짜 집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가 지금 외로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여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밀려나는 사회가 불행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진짜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